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황금 같은 토요일을 반납하시고 학습 전략 공부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6번째 학습 전략 경진대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포맷을 조금 바꿔서 학습 전략 그리고 8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했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다루게 되니까 좀 더 알찬 내실이 있는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영역에서 8개의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4개의 영역은 상담심리학 공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리고 졸업시험과도 직결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심리평가, 그리고 정신병리, 이상심리 파트, 그리고 심리통계라고 하는 4개 영역에서 8가지 주제 선정해서 오늘 열띤 말 그대로 경연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교 선생님 말씀해 주시 않은 내용 중에서 구미가 당기시는 내용, 총 상금 120만 원,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장려상까지 수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50% 청중평가단에 의해서, 요새 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도 먹어요. 그래서 청중평가단께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몇 분 더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참석해 주신 그 교수님들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황성원 교수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원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세게 친다고 점수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전체 2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먼저 4팀이 발표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2부에서 또 4팀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어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과장님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발표 순서와 발표 주제랑 발표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제비뽑기로 아주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MMPI 타당도 척도에 관련하여 송란희 학우분이 맡으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역할 연기 관련하여 고예진 학우분, 지연배 학우분이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설 검증 관련하여 문지선 학우분께서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에노바 관련해서 황경화 학우분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럼 일단 1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첫 번째 발표자 송란희 학우분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과 1선학번 송란희입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주제는요, MMPI 타당도 척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3학년인데요. 3학년 2학기 과목에 그 심리검사와 평가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 교수님 죄송하지만 본의 아니게 몰강을 하게 되고 제대로 된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MMPI2 타당도 척도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가자 하는 취지에서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요. 제가 정말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살펴볼 내용은 오늘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MMPI2 타당도 척도를 보기 위해서는 MMPI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MMPI는 미네소타 멀티페이지 인벤토리, 퍼스널리티 인벤토리의 약자이고요. 다면적 인성 검사라는 것입니다. 이 다면적 인성 검사는 그 이성적 문항 선정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험적 검사 제작 방식을 채택하였고요. 현재 상태를 측정하게 됩니다. 최근 한 달간의 감정을 근거로 하여서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약 5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성인은 총 567문항이고요. 청소년들은 47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서 면담 상황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상담 장면이 아닌 비상담 장면에서는 좀 힘들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심리센터에서 MMPI-2를 그 검사를 할 때 시간까지 지켜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MMPI는 1943년에 미네소타 대학에서 헤더웨이 박사와 맥키니 박사가 경험적 방법을 병리적 증상의 특징을 찾아내고 진짜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적절한 문항들을 골라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MMPI-2는 1989년에 내용과 구조가 보완되어서 나왔습니다. MMPI-2를 검사하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MMPI는 정교한 심리검사이기 때문에 심리검사 이론, 성격 구조 및 역동, 그리고 정신병리학, 심리진단 등의 충분히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이 MMPI-2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MMPI-2 검사지 구매할 때는요, 검사 보급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음사랑이라는 곳에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서 이 마음사랑에서 요구하는 학력, 자격, 워크숍 등을 갖추어야만 회원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까다롭게 검사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더 아무래도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MMPI-2의 참교 교재입니다. 지금 심리검사와 평가 1의 주 교재이기도 한 MMPI-2 성격 및 정신병리 평가라는 책이고요. 저도 지금 이거를 읽어봤는데 교수님 강의가 너무 군더더기가 없고 너무 잘 돼 있어서 사실 이 책을 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또 보니까 또 더 세부적인 내용들도 많아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그 중요한 내용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좀 읽어보시면 MMPI-2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MMPI-2 해석 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까 그 MMPI-2 검사지를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마음사랑이라는 곳에서 출판한 거고요. 이거는 긍정 심리학적 접근으로 이제 그 MMPI-2를 본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인턴 하고 계시는 선배님께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구매해서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내담자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저도 아직 다 읽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이거는 뭐 교보문고나 알라딘 같은 데서 살 수는 없고요. 마음사랑이라는 홈페이지 직접 가셔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상담심리센터에서 MMPI-2를 검사를 했습니다. 문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은 567문항이고요. 이 문항을 다 하고 보시면 여기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검사일까지 쓰게 돼 있고요. 선생님께서 검사 시간이랑 그 종료 시간까지 다 기입을 하게끔 하셨어요. 아까 50분에서 90분 사이로 검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게 되거나 중간에 끊기면 안 돼서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 시간까지 작성하게 됐고요. 지금 이거는 제 건데요. 검사 결과지가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이렇게 검사 결과지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학습 목적이라서 이렇게 공개를 한 거고 검사지든 뭐 답안지든 문항이든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의 그 윤리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호할 수 있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당도 척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MMPI-2의 타당도 척도는 총 10가지입니다. 원래는 MMPI가 처음에 타당도가 4개였습니다. 근데 교재에는 3개로 나오더라고요. 무응답 척도를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교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그 MMPI 처음 타당도 검사를 할 때 4가지고요. 처음에 무응답, 그 다음에
비전형성, 그 다음에 교정, 부인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이제 6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또 FBS 증상 타당도가 안 들어가서 총 9개로 또 나오는 곳도 있어서 조금 헷갈리긴 했지만 10가지 다 알아둬서 좋을 거는 없어서 다 넣었습니다. 우선 MMPI 척도의 구성은 무응답, 그 다음에 불인 척도, 그 다음에 트린 척도, F 비전형 척도, F 비전형 후반부 척도, FP 비전형 정신병리, FBS 증상 타당도, L 부인, K 교정, S 과장된 자기 제시가 있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순차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아까 그 결과지를 보셨지만 그것도 순서대로 이렇게 원점수랑 T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체로 T점수 80점을 기준으로 고려하면 무난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검사 결과지에서요. 타당도 척도만 따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빨간 선으로 그어놓은 데가 80점인데 정상 타당도가 있죠. 제가 이게 제 거라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상 범위에 있고 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타당도 척도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10가지나 되는 타당도 척도를 어떻게 공부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중간고사 볼 때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오답 체크해보니까 타당도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당도 척도를 10가지를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차에 예전에 학습전략 경진대회에서 어떤 선배님께서 마인드맵에 대한 학습전략 경진대회를 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지 했는데 3년간 못 만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고 이게 첫 작품입니다. 사실 이 파워포인트나 제가 마인드맵을 처음 만들어 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고 뭔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마인드맵을 정확하게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마인드맵은 그 알마인드라는 곳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종이로 A4 용지나 하려고 했는데 이게 A4 용지에 하려다 보니까 막 8절지가 되고 4절지가 되고 전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론이 워낙 심리검사라는 게 방대하고 양도 많다 보니까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알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를 계속 가지치기처럼 뻗어나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당도 척도는 총 3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성, 두 번째는 비전형성, 세 번째는 방어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실성에는요, 총 또 3가지의 척도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무응답 척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응답 척도는 빠뜨린 문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다와 아니다 모두에 응답한 문항이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건데요. 30점 이상이면 전체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그 30점 이상이더라도 점수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독해 능력이 부족하거나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을 때는 또 점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또 검사자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비협조적인 태도나 강박적 태도에서도 그렇게 점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인 척도라고 해서요. 무선 반응 비일관성 척도입니다. 이거는 무선 반응을 탕제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무렇게나 막 찍은 거죠. 예, 아니오를 막 아무렇게나 찍은 거. 무선 반응 탕제가 내용상 유사한 문항이나 혹은 내용상 상반된 문항에 대해서 비일관적으로 응답한 문항의 쌍을 개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T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의도적인 무선 반응 가능성이 높아서 무효로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면 또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독해 능력 부족이거나 혼란, 반응 표기 상실, 의도적 무선 반응 등에서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린이라고 해서 고정 반응 비일관성입니다. 모두 그렇다 혹은 아니다 식의 편향된 탐지 반응 척도인데요. 내용상 상반되는 문항의 쌍에 대해서 비일관적으로 응답하는 문항쌍의 개수를 점수로 책정을 하고요.
이상이면 그렇다 반응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에 많이 이제 치우쳐서 검사 결과가 나타난 거고 80F면 아니다의 반응 경향성이 큰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성은 문항을 제대로 읽고 응답을 했는가, 빠짐없이 문항에 응답했는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다 또는 아니다에 꼭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떨리고 힘드실 것 같아서 하나 음악을 넣었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네요. 음량이 이거 음량이 안 나오나 봐요. 이거가 뭐냐면요. 말의 Yes or No라는 지코의 노래인데요. Yes and No가 아닌 Yes or No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넣었던 건데 음량이 안 나오네요. 우선은 그렇게 되고요. 안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전형성이라는 범주에 있습니다. 비전형성이라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을 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 가지의 범주가 있고요. 세 가지의 네 가지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F 비전형, FB 비전형 후반부, FP 비전형 정신병리, FBS 증상 타당도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F 비전형은 검사 전반부에 비전형 반응을 탐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부정 왜곡을 해도 값 F가 올라갑니다. 검사 전반부의 비전형 반응을 탐지하는 것이고요. 80점 이상이면 무효일 수 있는데 무선 반응과 고정 반응, 심각한 정신병리일 때도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때 무선 반응이 무엇이냐면 불성실하고 비일관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무선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불인척도랑 해당이 되는 거죠. 아무거나 막 찍는 거. 그리고 고정 반응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향된 반응입니다. 그건 트린척도랑 연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가지를 쳐 나가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컴퓨터를 저도 사실 잘 못 따라서 이거 만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만들어 놓고 그거를 프린트해서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도 파악할 수 있고 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FB 비전형 후반부입니다. 이것은 F 척도랑 마찬가지로 비전형을 보는 건데요. 검사 과정에서 수검 태도가 변하였나. 뒤로 갈수록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567문항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뒤에서도 잘 신뢰도 있게 했나, 타당도 있게 했나 보기 위해서 후반부에 비전형 반응 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FB가 높으면 내용 촉도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90점 이상이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 FP 비전형 정신병리는요, 교준 집단과 외래 정신과 환자 모두에게서 비전형 반응.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들도 잘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건데 막 반응이 돼 있으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부정 왜곡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정말로 그거를 자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F 척도에 비해서는 정신병리에 덜 민감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FBS 증상 타당도는 개인적인 상해소송 장면이나 신체 장면, 판정 장면에서 자신의 신체 증상을 과장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개발된 척도입니다. 100점 이상이면 신체적, 인지적 증상에 대한 과대보고를 시사하게 되고요. 이 증상 타당도는 나오는 교재가 있고 안 나오는 교재가 있어서 그 척도, 그 내용은 나오는데요. 이 개수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요. 좀 늦게 이제 추가가 된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어성 범주입니다. 방어성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L 부인 척도고요. 방어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MMPI 1에서랑 2 똑같이 문항이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현실적이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세련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학력일수록 이 점수는 좀 낮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80점 이상일 때는 무효일 것이고 긍정 왜곡
일 경우가 많고 주로 아니다의 응답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목록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심리검사 평가, 그러니까 MMPI-2를 그 심리검사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오염이 될까봐 제가 우선은 그 문항들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러면 스포일러가 되는 거라서 안 되니까 그런 거가 있고, 긍정애국 경향을 측정한다고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K유정은 정상 프로파일을 보인 정신과 환자와 실제 정상 반응을 비교하여 두 집단을 변별하는 30개 문항을 경험적으로 추출한 것입니다. L척도랑 유사하지만요, 조금 더 세련되고 미묘하고 더 효과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S는 과장된 제시입니다. 자기 자신을 매우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도덕적인 결점이 없고 거의 다른 사람들과 매우 잘 어울리는 것처럼 드러내려는 평가입니다. 어떻게 좋게 보일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또 이제 사용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본 거는요, MMPI-2의 타당화 척도와 관련된 논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논문을 처음에 접하게 된 거는 그 심리 통계에서 과제가 있었는데 논문을 보고 과제를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보다 보니까 국회 도서관이랑 또 백남학술 정보관 같은 데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원본을 공개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논문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학위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MPI-2 부정 왜곡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부정 왜곡 반응태세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MMPI-2의 8개 타당도 척도의 임상적 유용성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사실 국회 도서에서 공개가 안 돼서 어디서 이거를 열어야 하나 봤더니 이게 협약이 된 그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보면 그 타당도 척도는 임상 환자에게 타당도 척도 항목들이 환자 수검 태도보다 섬세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미하게 나타내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면서 유용한 자료들을 여기 모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알마인드라고 해서 마인드맵 지도를 만들었던 그 주소고요. 이거를 하면서 알캡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자료라던가 교환을 캡처를 해서 잘라내고 하는 거를 제가 잘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요즘 공부하는데 아주 신명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도서관과 한양사이버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도 많은 논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평생 봐도 다 못 볼 논문들이 학교 도서관에도 있는데 사실 제가 간과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RISS 학술정보 정보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논문이 많이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는 KOCW라는 KOCW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그 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외국 강의들도 볼 수 있어서, 근데 외국 강의를 보려면 영어로 돼 있는데 저는 영어를 못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자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긍정심리학 창시자시죠.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을 말하다를 보는데요. 자막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 그 내용이 너무 좋았고요. 내가 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또 주로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분이 그 상담에 대한 그 이론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이런 주의였습니다. 공부는 몰아서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원래는 대학을 올 때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왔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일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때만 되면 이렇게 열공을 하죠. 미친 듯이. 근데 이번에 진짜 상담 공부는 저는 4년만 하면 될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평생 공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습전략 경진대회는 저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아주 뜻깊은 전환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이제 경진대회 참여자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역할 연기 관련해서 고혜진 학우분하고 지연배 학우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역할 연기의 다양한 기법과 치료적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발표할 13학번 고혜진이고요. 저쪽에 14학번 지연우 학우는 앉아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떨릴 것 같아서 아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다 적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 컨택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목차를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역할 연기의 정의와 2번 구성 요소는 처음 접하게 되는 주제에 대한 생소함을 줄이기 위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3번 심리극의 기본적인 기법들, 치료적 시사점이 주 내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배워볼게요. 자, 처음이니까 정의를 봐야 되겠죠? 일단 역할 연기는 무엇이냐? 먼저 사전적 정의를 보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설정하고 여러 명의 사람들 각자가 맡은 역을 연기하며 비슷한 체험을 통해 특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학습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내용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정의는 정의랑 보통 알고 있는 정의는 개인의 갈등 상황을 말보다는 연기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리적인 차원을 탐구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이것도 읽으면 또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것도 제가 줄여봤는데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심리를 통찰하듯이 연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심리를 통찰한다는 뜻입니다. 네, 역할 연기에 대한 기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이거는 역할 연기의 기원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 이름은 역할 연기, 두 번째 이름은 소시오 드라마, 세 번째 이름은 사이코 드라마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게 모두 모레노의 역할 이론으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기원은 세 개 다 똑같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세 가지 분류의 학자들이 말한 걸 일단 볼게요. 첫 번째 학자가 말한 건 사이코 드라마와 역할 연기는 똑같다. 그리고 사이코 드라마가 한계를 좀 더 분명히 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자들이 말한 게 좀 길어서 좀 더 알아보기 힘든데요. 역할 연기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심리학적인 정의로서 개인의 성격을 탐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할을 배우는 거. 예를 들면 캐셔로서 역할을 배우는 역할 연기를 한다는 말이죠. 네. 사실은 모레노가 역할 연기를 시작한 것은 캐셔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그런 후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정리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범주할 수 있습니다. 소시오 드라마와 사이코 드라마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목적이 다른 거죠. 네, 정의가 두 가지이듯이.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코 드라마는 역할 연기를 통해 심리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고 소시오 드라마는 캐셔 같은 역할을 배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차이 잘 이해 가시나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역할을 배운다는 거와 심리학적으로 개인을 통찰한다는 거, 이 두 가지로 범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간단히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이코 드라마를 많이 보신 적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무한도전으로 예전에 대중매체로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나마. 네, 그래도 심리학을 배우시니까 좀 보신 분들이 있겠죠? 네. 무한도전을 봤든 아니든 다들 생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떤 구성이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일단 구성 요소는 5가지가 있어요. 네, 주인공, 그리고 연출자는 연출 지도자로서 장면을 만들고 연결해주는 전문가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자는 주인공 말고 다른 참여자로서 주인공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객은 또 다른 참여자지만 행위와 자체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같이 나누고 반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무대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으로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준비 단계 웜업, 그리고 행위와 액팅, 그리고 마음 나누기 쉐어링이 있습니다. 준비 단계는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진행이 돼요. 개인적인 문제를 누가 드러낼 것인지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고, 보통 스피드 게임이나 웃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액팅에서는 본격적인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주인공의 내면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쉐어링은 관객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주인공에 대한 느낌도 나누면서 공유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기법에 들어갈 텐데요. 그 기법만 제가 정리를 처음에 했었더니 슬라이드가 2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익숙한 기법 8개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혹시 더 관심이 가신다면은 기법을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제가 바로 전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3가지 순서가 있죠. 웜업, 행위화, 그리고 쉐어링이 있었는데 행위화에 사용되는 기법들입니다. 네, 첫 번째 기법은 역할놀이고요. 역할놀이는 모든 기법들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역할 연기에서는 너는 캐셔, 나는 소비자 역할을 할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각, 느낌, 비전, 환상, 감정, 물건 모두 역할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느낌 강화 방식이라고 소외된 느낌을 강화해서 그 느낌 자체를 강조해서 하는 역할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역할놀이 자체는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극, 예를 들면 나는 간호사, 너는 의사 역할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주인공의 삶 그 자체를 연기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대중매체에서 나왔던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나오는 역할 연기인데요. 동영상이 소리가 나나요? 네. 이게 2분 정도 되는데, 네.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여보, 나 오늘 이뻐? 왜 이렇게 예쁘게 봤어? 나 좀 이따가 경자 만나러 가기로 했거든. 경자? 네, 가지 마. 왜? 가지 말라고. 지금 뭔데? 아니, 남자친구니까. 너 스케줄 있잖아. 그럼 같이 있어주던가. 끼떴어, 진짜. 이게 역할 바꾸기입니다. 역할 바꾸기는 대중매체에서들 많이들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역지사지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다만 이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느냐 아니면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역할을 해보느냐 이것이 차이점이고요. 근데 이 차이점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인 효과를 갖고 옵니다. 제가 본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역할 교대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고 느끼는 차원을 넘어서서 가능한 완전히 상대방이 되어보고 행동해보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정말 인상 깊게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읽어볼게요. 네, 역할 교대는 하나의 깨달음의 과정이다. 지구를 떠나야지만이 지구를 바라볼 수 있듯이 내가 나를 떠나 대상이 되었을 때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듯이 내가 나를 떠나 대상이 되었을 때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다. 나의 껍데기와 허물을 벗어던질 수가 있다.
잃어버린 열정, 녹슬고 오염된 사랑, 구차한 삶의 냄새가 나의 불빛을 흔들리게 한다. 나는 너의 아주 작은 콧김에도 너의 소리 없이 내쉬는 한숨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답고 치료적인 효과가 어떤 느낌인지 와닿게 잘 설명해줘서 설명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중자기법은요,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분신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주인공이 앉아있고 옆에서 이중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 타인이 서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소리는 주인공만 들리는 소리로 설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법 자체는 한마디로 주인공의 진실을 드러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옆에 서서 우리가 생각으로 말하는 것들 자아가 되어서 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내면의 세계를 타인이 말로 해주는 거죠. 이 기법은 주인공의 내면의 세계를 이끌어내고 그 사람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의 종류로는 중립적, 지지적, 도발적, 다중적, 집단적, 양가적, 관객 이중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중자의 역할이 지지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양가 감정의 말을 하는 내면의 세계를 말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의 이중자가 있습니다. 거울 기법을 보자면 이 제목으로만 봐도 대충 어떤 기법인지 알 수는 있는데요. 다들 내가 어떤 행동적 습관이 있다는 잘 모르죠.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긁는다거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것처럼 보통 타인은 잘 보이는데 자신의 습관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기법은 타인이 자신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고개를 항상 숙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여요. 목소리도 작고.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 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어떤 느낌인지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나 공격적인 사람 등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효과적인 기법이고요. 하지만 주의할 거는 놀림거리로 받아들여서 굴욕감이 느끼지 않게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한테 해야 합니다. 네, 비닐자 기법은 저희가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이 많이 접하게 되는 이유가 모레노가 창시하고 게슈탈트 치료자 펄스가 발전시켰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이코 드라마를 시작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몰입이 어려울 때 사용해서 몰입을 높여줍니다. 빈 의자, 여기에 이제 빈 의자에 투사시킵니다. 무생물이나 꿈, 상징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표현하기 쉽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기법을 사용하면 역할자는 내면에서 중요한 인물이나 생각, 느낌들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도입부에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상상기법은 이것도 제목으로 알 수 있겠지만 상상 속의 인물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 속의 활동이나 상황을 꾸며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직접 자기의 삶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 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꿈이나 환상을 표현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이 어려운 초등학생들에게 위험 부담 없이 표현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독백 기법으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말로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법은 생각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느낌들을 말로 표현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고요. 생각의 정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주관적인 개념과 타인이 가진 객관적인 개념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가진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투사 기법으로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갖고 와 살아보는 겁니다. 기간은 1년 뒤, 하루 뒤, 10년 뒤, 기간은 상관없고요. 미래에 직면하게 될 과업을 준비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보통 그게 마지막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 사이코 드라마의 치료적인 효과로 정서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자아감을 강화시키고 자발성을 증진시키고 감각을 각성시키고 대인적 기술 획득에 도움을 주고
가치체계 확립에 도움을 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다른 정신치료 방법들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극이 활용되는 곳은 크게 3가지로 범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시오 드라마로 제가 그 캐셔 역할을 배운다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기업, 교육, 환경에서 역할놀이를 통한 직업적 역할을 배우는 데 많이 사용되고요. 두 번째로 임상 장면으로 언어화를 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힘든 정신지체, 그리고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진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상담 장면에는 집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개인 치료에는 공동 치료자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말은 안전한 공간에서 감정을 배출해서 재정비가 가능하게 하고요. 이를 통해서 자기 표현을 촉진하고 자발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학습 전략으로 사용한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제가 정해진 뒤에 키워드를 구글링 해봤습니다. 그 키워드는 역할 연기였고, 역할 연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리고 어떤 걸 놓으면 좋을지 그런 내용 같은 것을 수집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청자라면 어떤 걸 들어야 좋을지 생각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역할 연기나 뭐 이런 것 자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관련된 책들을 수집했습니다. 구글링을 통해서 그 정의를 찾아보고 역할 연기가 사이코 드라마랑 거의 같다는 걸 봤어요. 역할 연기만 치면은 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이코 드라마 책들을 무작정 도서관에서 6권 정도 빌렸었고요. 그리고 목차랑 내용을 대충 훑어봐서 내용을 좀 이해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PPT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청자라면 기법만 알기 이해하기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내용에 살을 붙였고요. 네 번째로, 네, 지연배 학우님이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멘붕이 왔었거든요. 네, 내용이 너무 많고 점점 내용이 더 늘어가더라고요. 시간은 없고. 근데 현배가 발표하는 팁도 알려주고, 의견도 많이 내주고,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PPT도 저도 잘 못해가지고, 그냥 글씨를 적고, 그러고 나서, 지연배 학우님이 이제 시골 처녀에서 도시 여자가 된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때 내용이 많이 압축됐고요. 그 자체 평가를 해봤을 때 솔직히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주제는 중간고사 전에 정해졌었는데 중간고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끝나고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약속이 또 너무 많아서 거의 일주일 정도 날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또 자꾸 욕심이 나고 내용은 점점 많아지고 책은 또 제가 다 읽어서 꾹꾹 씹어서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이야기 쉽게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대충 하고 싶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옆에서 이제 팀이 좋다는 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어떤 내용을 주면 좋을까 이런 내용을 많이 의논하면서 좀 더 용기가 많이 났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계획을 미리 세워서 네, 어떤 걸 할지 알아보고 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책으로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스스로 알고 감안해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길었다면 제가 시연하는 방법으로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네, 안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가설 검증에 관련하여 문지선 학우분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습전략 경진대회에서 가설 검증 파트의 발표를 맡은 문지선입니다. 네, 우선 차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례는 이제 가설 검증과 가설 검증
대한 방법이라는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론이 조금 있겠고요. 그리고 마치면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제 소감을 잠깐 짧게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이 글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가설검증이라는 주제를 받고 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가설검증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제 들었던 생각은 나는 망했구나. 이거 언제 다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거를 전할까 이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공부를 하는 거지? 나 학습 전략 경쟁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이 학습 전략 경쟁 대회에서 내가 할 일이 강의인가? 그건 절대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습 전략 경쟁 대회에서는 내가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공부한 내용과 그 공부한 방법을 함께 나누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뒤에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전부를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 나눌 수 있다는 건 좀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한번 집중해 볼까? 네, 가설 검증의 뼈대를 한번 세워보자. 저는 여기에 이걸 선택하고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 검증이라는 정말 멋진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스케치 정도로만 이 시간 동안 한번 활용해서 한번 전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뼈대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생각했던 뼈대는 기둥은 가설 검증이라는 것이 대체 어느 맥락 속에서 나온 녀석인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가설 검증은 통계 안에서 나오는 건데 이 통계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기술 통계라는 건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통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술하는 것, 묘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추론 통계, 통계적 추론이라는 것은 통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론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추론 통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론하는 방식에는 뭐가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바로 가설 검증과 점 추정 그리고 구간 추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 추정은 어떤 통계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점 추정이라고 한다면 구간 추정은 그 값이 포함되는 구간을 추정하는 거고 가설 검증은 좀 색깔도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좀 아래 것들과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데이터에 대한 가설을 먼저 세운 후에 그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를 한번 검증을 하는 걸 가설 검증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제가 방금 말한 걸 좀 어렵게 표현하는 걸 표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통계, 추론 통계가 이렇게 있고 추론 통계 안에는 추정과 가설 검증이 있다. 그렇다면 가설 검증이란 그 정의가 무엇일까를 살펴봤더니 가설 검증은 모수에 대한 가설이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가설이 적합한지를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판단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또 다른 두 번째 박스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설정한 뒤 표본의 관찰을 통하여 그 가설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박스에는 영어 발음이 좋지 않은 관계로 그냥 해석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모수에 대한 두 가지 of the two possible hypotheses,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한 가설 중에서 accepting one,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 과정이 바로 가설 검증 과정이다. 근데 이렇게 딱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신다면 제 이 발표를 이제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이고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영어로 써져 있는 저 박스나 저 한글로 써져 있는 저 박스나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확 와닿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어떤 가설인데 이제 강박장애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떤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진들은 이 강박장애 환자들의 발병 연령이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은 두 성별 각각 100명의 강박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평균 발병 연령과 남성의 평균 발병 연령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바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박스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설정한 뒤라고 되어 있죠. 이 가설이 바로 저 위에 있는 두 줄입니다. 그러니까 강박장애 환자들이라는 모집단, 강박장애 환자들이라는 그 전체 모집단,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그 집단은 아마 특성이 발병 연령이 남자와 여자가 다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한 뒤에 이들을 전부 다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 연구진들이 산유국의 왕자들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건 천문학적인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안적으로 그 강박장애 환자들 중에서 100명씩 한번 뽑아서 표직을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평균 발병 연령을 조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 100명이 바로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관찰하여 원래 모집단에 대해서 세웠던 그 가설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가설 검증의 정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집단과 표본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건 심리통계 첩부에 나오는 얘기라서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이라는 건 이 연구자들이 우성진과 한승수라는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그 개체들, 그 강박장애 환자들 모두를 포함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관찰할 수 없으니까 이들 중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표집하는 것이 바로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이렇게 개체들을 뽑는 것이 바로 표본입니다. 모집단의 특성에 관련된 어떤 통계량들을 모수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비율,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삼각 지수들이 모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와 바로 대응되는 개념이 표본 통계량입니다. 이건 표본에서의 특성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모수의,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싶다면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을 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의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해가 되셨길 바라는데, 마지막 이 영어 정의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분명 아까 전에 가설을 하나만 얘기했는데 어느새 가설이 두 개로 늘어나서 두 개의 가능한 가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니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고, 아마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됐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이 가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데, 명가설은 의무가설이라고도 하는데 대립가설, 대안가설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바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로 그 가설, 그 주장이 대립가설에 해당되고, 그 이 두 관계는 그 논리적 대안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배타적이고 완전 포괄적인 관계로 대립가설, 주장하는 정반대의 가설을 연가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연가설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가설 검증을 위해 임시적으로 설정한 가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가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설의 관계는 하나가 만약에 3이라면 반드시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 둘 다 3이거나 둘 다 거짓은 있을 수 없다는 거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놓치기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표집할 때 이 표집 오차에 대해서 한번 조금 포인트를 잡고,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는 표본은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 오차를 이제 표집 오차 혹은 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가고, 네. 그래서 가설 검증은 이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이 대립 가설이 아니라 그 반대 내용인 연가설을 검증을 합니다.
말을 하자면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것을 다시 가설로 표현을 하자면 이 감각장애 환자들의 여성과 남성의 발병 연령이 다르다라는 가설,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가설이 대립 가설이라면 이 정반대되는 가설은 바로 같다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가설이 맞는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저 영어 정의에 해당되는 가설 검증입니다. 그렇다면 왜 연가설을 만들고 연가설을 검증할까 이런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냥 대립 가설을 주장하는 가설을 검증을 하고 하면 될 걸 뭐 귀찮게 연가설을 또 하나 더 만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가설은 대립 가설인데 왜 검증은 연가설을 할까? 그 사실은 바로 반증법의 그 논리는 바로 반증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는 틀리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낫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제가 A라는 가설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재판관으로 어떤 재판대가 있다고 해서 제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틀린지 확인하는 그 재판대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옳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게 틀린 게 하나라도 발견되면 옳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제가 주장하는 가설 대신 재판대 위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틀린 게 하나라도 발견되면 틀린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B라는 가설이 틀렸으니까 그 정반대되는 내가 주장하는 A라는 가설이 맞는 거야. 나는 조금 어떻게 비겁한 전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 대신에 내가 주장하는 거에 정반대되는 가설을 재판대 위에 세워놓고 제가 유죄다 하면 내 건 바로 제가 유죄니까 내 건 무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여기 그 가설 검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설을 세운 사람들은 연가설이 틀렸다는 결론이 나오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대립가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가설 검증의 이 마지막 이 박스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 박스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완벽하게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연가설이 참여에도 불구하고 연가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대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1종의 오류라고 합니다. 제1종의 오류 같은 걸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유의수준이라고 하고요. 이 유의수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립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대립가설을 비각하는 경우는 제2종의 오류입니다. 가지고 보고 계신 자료에는 거기에 제가 오타를 냈거든요. 그래서 제2종인데 1종이라는 오타를 냈는데 이런 식으로 100%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그래서 가설 검증의 방법인데 위에 있는 저 알 수 없는 영어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설에 대한 걸 좀 수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제 통계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 통계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있어서 그 문장을 알아보고 옳다 그르다 얘기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앞에 저 뮤라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여성의 평균 발병 연령과 남성의 평균 발병 연령은 다르다는 주장이 H1 대립가설이라면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르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차이는 0입니다. 그리고 연가설은 또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둘의 발병 연령이 같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100명을 각각 추출해서 이제 여자의 평균 발병 연령과 남자의 평균 발병 연령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서 우연히 보니까 20세가 나오고 남자는 19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둘 차이 나이 차이는 연령 차이는 1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연구진이 세웠던 대립가설이 맞다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세웠던 연구 가설이 맞대. 좋다. 내가 세웠던 연구 가설을 증명하는 내 논문은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라는 의문이 여기에서 듭니다. 그 의문이 드는 이유는 바로 이 표지고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표지고차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전체 집단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라는 표집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표집 오차에 의해서 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나는 차이가 아니라 표집을 잘못해서 날 수 있는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 이런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확률 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확률 분포라는 거, 대표적인 확률 분포는 이제 정상 분포와 혹은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분포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분포는 이 분포 말고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T 분포도 있고요, 카이제곱 분포도 있고, 그리고 F 분포도 있고. 근데 그 분포에 따라 분포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건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대표적인 확률 분포 중에 하나인 정상 분포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분포는 확률의 밀도를 나타내는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3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그렇게 잠깐 넘어가고 표집 오차에 의한 차이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20세와 21세의 차이가 표집 오차에 의한 차이인지 아니면 실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유의수준과 유의확률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저희가 모집단의 모수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대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완벽한 검증이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표집 오차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이 정도는 완벽하진 않아도 강력한 검증이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번 중 한 X번 정도는 오차가 나도 우리 괜찮다고 서로 익스큐즈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유의수준입니다. 유의수준은 미리 정하는 건데요. 보통 0.05, 10번, 100번 중에 5번의 오차는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자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의수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유의 확률은 어떤 것이냐면 이 앞에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어테인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하는 그런 표본 통계량은 바로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라는 거는 어떤 통계를 냈을 때 표본을 할 때마다 다른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통계량은 그 값과 그 확률이 하나의 세트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값이 이 아까 방금 봤던 정규 분포에서 어느 정도의 확률로 관측이 가능한가를 알려주는 것이 유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던 표에서 이 면적이 유의 확률, 유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아까 두 표집의 두 그룹의 평균 차이를 알고자 할 때는 보통 T 분포를 씁니다. T 분포는 이 정규 분포에서 정 가운데 평균이 차이가 0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데요. 그 0이라는 차이가 만약 앞뒤로 저 연가설 채택 영역 안에 발견될 확률이 있다면 그건 그냥 채택하자. 정확히 차이가 0이 아니더라도 1 차이 나더라도 혹은 마이너스 1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 정도는 표집 오차로 인한 차이일 수 있으니까 그건 연가설이 옳다고 하자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이 바로 채택 영역입니다. 그리고 연가설 기각 영역은 이 정도 차이는 확실히 드문 확률로 발견되는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실제적인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연가설이 기각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저 기각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설 검증에서는 보통 이 양측 검증과 단측 검증이 있는데 이 검증은 아까 대립 가설을 아까 수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할 때 어떤 수식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한 뼈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이 가설검증이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런 세 가지 박스에 해당되는 게 가설검증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 가설검증의 구체적인 방법은 방금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한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고, 그래서 그 유의 수준과 그 검정 통계량의 값과 그 확률은 3cm이기 때문에 그 검정 통계량이 관측될 확률인 유의 확률과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란 얘기는 어떤 대립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결정을 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이 표가 필요가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의 수준이 유의 확률보다 많을 경우,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라는 건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보다 유의 수준이 많을 경우, 혹은 인계값이 검정 통계량보다 적을 경우는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의 가설은 옳다라는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면서 이제 제가 잘 선택하고 잘 집중했는지에 대해서는 뼈대를 세우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부실공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걸 20분에 함축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제 자신도 그 뼈대만을 가지고는 가설 검증을 제가 다 이해했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전략을 준비하면서 뼈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 뼈대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는 이 후에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준비를 하면서 책도 찾아보고 구글링이라던가 강의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공부를 하시면서 교수님들의 그 강의 속에서는 그림을 많이 그려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걸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한번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뼈대를 세워보는 작업을 하시는 게 본인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면 제가 준비를 하면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화 학우분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단간 평분 비교 방법인 아노바의 원리와 선례는 무엇인가를 발표하는 황경화입니다. 그 전에 먼저 발표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싶은데요. 제가 14학번이고 또 편입생이라 제가 심리통계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대상자분들을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저처럼 통계를 처음 접하신 분도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조금 내용을 쉽게 하려고 했고요. 또 PPT의 내용도 시각적으로 좀 보기에 좀 글자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집에 가서 한 번씩 더 읽어보실 때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글씨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넘어가도 되고요. 통계가 뭔지를 먼저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통계가 뭘까? 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그럼 데이터는 또 뭘까? 물론 통계 속의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는 다르긴 하지만요. 데이터라는 걸 이렇게 숫자들의 나열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을 본다고 해서 그 속에서 어떤 정보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수치로 나타나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분포라고 하는데 그 속에 고유한 특징이나 반복되는 것을 분포의 특성이라고 하고, 이 특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걸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통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그러다 보니까 집단에 대한 것이지 개인 내가 오늘 이거를 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통계의 개념과 좀 상관이 없지만 제가 이해하는데 좀 이 부분과 맥락이 같다고 생각되어졌어요. 이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에 대한 용어의 고정적인 부분을 맥도너의 정보경제학에서 처음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라는 건 단순한 사실의 나열, 그리고 정보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 그리고 지식은 그 중에서 가치가 있는 정보, 요 지혜는 패턴화된 지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밑에 있을수록 양이 많고 위로 갈수록 양은 줄어들지만 질이 더 높아지는 특성이, 이게 통계의 특성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통계되어서 어떤 수치가 나올수록 숫자는 적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값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량에서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데이터로 많이 있는 숫자 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 동돈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만 추출하는 것을 축약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만드는 것과 숫자 하나로 그 특징을 대표하는 게 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대표하는 숫자, 그게 바로 통계량입니다. 통계량은 뭐 표준값이나 분산이나 표준초차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보는 데는 이 분산이 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 분산이라는 건 바로 데이터가 퍼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평균이라고 하면 그 수를 더해서 나누는, 그 사례수로 나누는 건 생각하는데, 평균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많은 종류의 평균을 쓰는 이유는, 산술 평균은 덧셈의 본질이 중요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적 같은 걸 볼 때 산술 평균을 쓰고, 기하 평균은 곱셈의 본질이 중요할 때, 다시 말해서 성장률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사용하고요. 제곱 평균은 표준 편차를 구한다 쓰는데, 우리가 오늘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게 이 제곱 평균이고, 이건 MS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합 평균은 속도를 볼 때 보고요. 버스를 제가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임의적으로 버스 2대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A버스는 30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도착하는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B버스는 35분에 도착하고 했는데 실제 도착 시간이 이래요. 그러면 편차가 봤을 때 A버스를 탈까요? B버스를 타고 싶으세요? 예. 그건 바로 너무 들쑥날쑥하면 그게 너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정적인 게 더 좋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게 중요할 때 쓰는 게 편차와 분산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정규분포, 좀 전에 방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데이터가 흔히 있는 이런 많이 그냥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하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주로 데이터가 이런 특성 안에 있으면 그것을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좀 전에 발표하신 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 그냥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관측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에서 그냥 우리가 관측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기술 통계고, 전체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상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추측하는 것을 추리 통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저희 선거 개표 했는데 선거 속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가 당선 유력시 되었습니다. 혹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부터가 추리 통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 하나가 통계적 추정이라는 건데요. 부분으로 전체를 추리하는 이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모집단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표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걸 표집이라고 하고, 반대로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사용되는 수치들은, 그러니까 모집단에 사용되는 건 묘수치라고 하고, 평균은 표준 편차, 사례수를 이렇게 되고, 표본에 사용되는 건 추정치와 통계치라고 하고, 평균은 N이나 바를 사용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저 알파벳은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S로 사용하고, 사례수 N 이렇게 사용하고, 그래서 그 모집단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고, 표본은 표본조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표집, 좀 전에 전체에서 일부를 뽑는 것을 표집이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그 표집은 표본을 뽑는 과정인 그 표집이 방법에 따라서 표본의 모집단의 대표성이 결정된다. 이 말이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데블스 어드버킷을 보면 거기서 그분이 변호인이 봐서 저 사람의 성향이 나에게 반대를 할 것 같다고 하면 저 사람이 배심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제의를 해서 그 사람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해버리죠. 이게 바로 잘못된 표집의 예고요. 이 연구에서 표집의 중요한 까닭은 모집단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 관계 연구에서 표집의 얼밀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표집의 방법으로는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파랗게 된 부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단순히 뽑거나 아니면 저희 사회과학 쪽에서는요, 선택하고 싶은 집단 분표를 고려해서 연구자가 임의로 추출한 할당 표집을 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 학생이 100명이면 여학생이 비율과 남학생의 비율을 생각했을 때 여학생은 4명, 남학생 6명 뽑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임의적으로 연구자가 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란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변수는 변하는 값인데 그래서 변수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두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과 인과관계에 의해서 구분하는데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로 나눌 수 있고요. 인과관계에 의해서 구분을 하면 독립변수와 종속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두 가지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는 애와 그 독립변수에서 영향을 받는 애와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근데 이 모든 변수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걸 파악했을 때 이거를 질적으로 하겠다, 양적으로 하겠다, 혹은 나는 이걸 독립으로 봤다, 종속으로 봤다든지 해서 연구자가 보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의 특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가설이나 설문, 문항, 형태나 통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설은 좀 전에 방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유의 확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도 설명을 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분산 분석 이제 드디어 할 건데 그거 여기서 그 파랗게 된 부분만 줄여서 아노바라고 하잖아요. 이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를 해서 그 이 분산이 되어 있는 원인이 집단의 차이에서 기인한 건지 확인하기 위한 걸로 다른 말로 별량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F검증이라고 부릅니다.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 과정은 독립변수, 이거 너무 어렵게 말하지만 별거는 아니고요. 그냥 원인을 주는 애가 묶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여야 된다. 학교라든지 이렇게 단체,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종속 변수는 양적 변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양적 변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집단의 분포가 아까 그 정규 분포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 그래서 F를 이제 구하는 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인데, 그래서 F 값을 구해 보면 이게 위하고 아래가 똑같아서 1과 가까우면 두 모집선의 분산이 유사하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아니면 1보다 크거나 0에 가까우면 분산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것을 집단 간에는 처치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위에가 주로 효과가 있으면 더 크게 되고 처치 효과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거의 1에 가깝게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아노바를 쓰는 경우는 집단을 3개 이상 비교하고 그 독립변수 원인을 주는 애가 하나일 때 저희가 이론 분산 분석을 쓰고요. 꼭 이론만인가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원 분산 분석이나 다원 분산 분석이나 아니면 다변량 분산 분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걸 쉬운 걸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네, 분산 분석의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고 알파값 결정하고 몇 개씩 하고 그다음에 그 평균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제곱의 합 구하고요. 여기 보면
막 수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실 수 있는데 아래 부분에 B가 있는 거 비트윈이라는 뜻이어서 서로 간의 뜻이고 T가 붙어 있는 토탈을 얘기하는 거고요. W가 있는 거는 within을 얘기해서 집단 내에서의 그러니까 집단 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자유도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는 4레스로 나눴잖아요. 4레스로 나누면 그러니까 어떤 게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는데 저희는 평균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4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 무조건 원래 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4레에서 하나를 뺀 걸 가지고 나눠줘야지 뭐 불펜파 추종에 의해서 어쨌든 그래서 뺄 때 n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를 더 뺀 거에서 나눠라. 그래야지 좀 더 오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분산분석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자유도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기가값을 찾아서 결론을 찾는 것이 분산분석의 방법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T검정을 3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단이 3개면 T검정을 3번 해도 되는데 왜 T검정을 3번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물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한 번 할 때마다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자꾸 겹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론 분산분석을 씁니다. 제가 사례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공부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받아쓰기 점수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가설은 이 세 학교의 차이가 없다는 거고 제가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애들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분산분석표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제곱에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이거는 수학적인 부분이라 제가 차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알파가 0.05였을 때 3.88이 나오고 0.01이었을 때 6.92가 나와서 F값은 0.2인데 다시 말해서 이건 D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학교 간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제가 공부한 부분들은 이제 공부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논문 검색 사이트인 리스토이에서 아노바를 사용했던 논문을 검색을 한 후에 그것을 프린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2013년 학교 급식 만족도 보고서라는 논문을 선택하고 그걸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이나 모르는 부분들을 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하나씩 보는데 그 단어를 설명을 읽어도 또 모르는 단어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모르는 것들의 그러니까 물음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난 이게 뭔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 다 만든 후에 밑에서부터 이제 이해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요. 도서관에 난이도가 있는 책, 난이도가 다른 책, 쉬운 책 한 권과 제가 필요한 책 한 권을 구한다면 쉬운 책부터 읽었어요. 빠르게 읽어 나가는데 제가 방금 물음표 리스트에 있는 부분이 나오면 좀 집중해서 읽고 그렇지 않을 때 좀 빠르게 읽어 나가고 그러다가 쉬운 책 다 읽고 나면 이제 다른 책 하나를 읽어서 좀 이해도를 높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한 후에는 다시 처음에 논문을 다시 한번 읽어봄으로써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봤던 기억의 특성에 대해서 봤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거를 출처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출처를 찾을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공감이 갔어요. 읽은 건 거의 기억을 못하고 들은 건 20%좀 기억하고 본 것은 30%를 기억하고 보고 들은 것은 50%를 기억하고요. 말하는 것은 80%를 기억하고 내가 행동하며 말하는 건 90%를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요. 또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본 것은 잊어버리고 들은 것은 기억하고 해본 것은 직접 이해한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냥 한 번 보는 거. 근데 이걸 제가 바꿔서 그냥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이렇게 얘기해보고 설명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고 이것이 가장 큰 효과를 주어진다고 생각돼서 결론은 이렇게 학습 전략 대회처럼 이런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요. 굳이 이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면서 그럼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잘한 점은 제가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한 점이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웠던 점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마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시간에 충분히 집중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갈급함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알게 된 점은 학습에는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고 그런 의미로서 저희 같은 14학번 학우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